여러분, 2024년 11월 기준으로 금 가격이 온스당 2,700달러를 돌파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60만 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지난 1년간 금 가격이 무려 35%나 급등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바로 이 시기에 세계 최고 부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레이 달리오는 자산의 15%를 금으로 채웠고, 워렌 버핏마저도 은행주를 팔아치우고 현금과 금을 쌓아 올렸습니다. 평생 금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던 그 버핏이 말이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그들은 지금 하필 이 시점에 금으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금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가치가 0이 된 적이 없습니다. 5,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이죠. 반면 법정화폐는 역사를 살펴보면 평균 27년마다 붕괴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짐바브웨 달러, 바이마르 공화국 마르크, 모두 휴지 조각이 됐죠. 그렇다면 부자들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호를 포착한 걸까요? 일단 글로벌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존 폴슨이라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를 예상하고 무려 45억 달러를 금에 투자했죠. 당시 금 가격은 온스당 8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2011년 금 가격은 1900달러까지 치솟았고, 폴슨은 단 3년 만에 15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무려 233%의 수익률이죠.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고작 15% 올랐을 뿐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2020년 팬데믹 시기입니다. 미국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하자마자 뭔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세계 최대 헤지 펀드들이 일제히 금 매수에 나섰습니다.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 심지어 조지 소로스까지 말이죠. 그들이 산 금의 총량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무려 1,200톤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85조 원 규모죠.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단 5개월 만에 금 가격은 40%나 폭등했습니다. 근데 왜일까요? 왜 하필 그 시점이었을까요? 여기서 금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금은 크게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화폐 가치 하락의 역지표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수록 법정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금으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 3월 연준이 3조 달러를 시장에 풀자마자 금 가격은 한 달 만에 18%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 실질금리와의 반비례 관계입니다. 실질금리가 뭔지 아시죠?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즉 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실질적으로 손해라는 얘기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금입니다. 2022년 미국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에 나섰습니다. 특히 중국인민은행은 2022년 한 해에만 무려 62톤의 금을 매입했죠. 이건 1967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세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의 안전자산입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국제관계가 악화되거나 금융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면 금 가격은 치솟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기억하시나요? 단 일주일 만에 금 가격이 12% 급등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한국의 부자들도 금으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까? 첫 번째 압박 요인은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입니다. 2024년 11월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5%나 떨어진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가진 돈의 국제적 구매력이 15% 줄어든 겁니다. 실제로 국내 주요 자산가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확실히 드러납니다. 삼성가, SK가, 현대가 이들의 해외 자산 비중이 2023년 대비 23% 늘었습니다. 그중 금과 금 관련 자산의 비중이 무려 8p포인트나 증가했죠. 두 번째 압박 요인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1년간 5% 하락했습니다. 고작 5%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10%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전세 시장의 붕괴입니다. 2024년 서울 전셋값이 전년 대비 12% 급락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객투자로 부동산을 보유했던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금입니다. 세 번째 압박 요인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 지속입니다. 코스피 PER이 현재 9.5배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건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미국 SP500의 PER이 스졸 1배입니다. 일본 니케이는 15배, 심지어 베트남도 12배죠. 그럼 왜 한국 증시는 이렇게 저평가됐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구조적 불신입니다. 기업 지배 구조, 배당 정책 소액 주주 권리, 이 모든 게 선진국 대비 뒤떨어져 있거든요. 네 번째 압박 요인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국가 부채의 급증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52%를 넘어섰습니다. 그게 많은 거야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가 속도입니다. 2020년에는 44%였거든요. 단 4년 만에 8포인트나 급증한 거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이 비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2040년에는 GDP 대비 국가부채가 80%를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올리거나 돈을 찍어내거나 둘 다 결국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 손에 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위기의 실체를 직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구체적 리스크가 뭘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죠. 2024년 4분기 한국의 GDP 성장률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실질 구매력이 1.4%나 주%나 줄어든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면 원화는 더 떨어지고 수입 물가는 더 오르게 됩니다. 그럼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리를 올려야죠. 근데 금리를 올리면 경기는 더 침체됩니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덫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자산 가격 동반 하락입니다. 부동산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현금? 아닙니다. 현금은 인플레이션에 갉아먹히잖아요. 그럼 어디? 바로 금입니다. 실제로 1970년대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1971년부터 1980년까지 10년간 금 가격이 무려 24배나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S&P 500은 고작 17% 올랐을 뿐이죠. 세 번째 시나리오는 통화 가치의 급락입니다. 설마 한국이 그럴 리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기억하시나요? 단 3개월 만에 원화 가치가 50%나 폭락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외환 보유액도 충분하고 경제 체질도 그때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글로벌 변수입니다. 만약 미중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대만 사태가 터지거나 중동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한국 같은 수출 의존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자들처럼 금을 사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전략은 점진적 분산 투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점진적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전 재산을 금에 박으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금도 결국 가격 변동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투자 가능 금액의 5마이 10%를 금에 배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500만 원이고 그중 100만 원을 투자한다면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을 금에 투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형태입니다. 실물 금을 살까요? 금 ETF를 살까요? 금 통장을 쓸까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물 금은 가장 안전합니다. 시스템이 무너져도 내 손에 쥐고 있으니까요. 근데 단점이 있죠. 보관이 어렵고 사고 팔 때 수수료가 비쌉니다. 보통 5대 7%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금 ETF는 편리합니다.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고 수수료도 저렴하죠. 근데 단점은 결국 종이 자산입니다. 시스템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금 통장은 중간 지점입니다. 은행에서 금 가격에 연동해서 관리해 주는 거죠. 실물로 바꿀 수도 있고 수수료도 적당합니다. 제 생각에는 초보자라면 이게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타이밍 분산입니다. 금 가격은 단기적으로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몰빵하면 위험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일정 금액을 정해두고 3개월에 걸쳐 나눠서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금에 투자하기로 했다면 첫 달에 1,000만 원, 둘째 달에 1,000만 원, 셋째 달에 1,000만 원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금 가격이 2024년 한 해 동안만 봐도 15% 이상 변동했거든요. 만약 고점에 한 번에 샀다면 당분간 손실을 안고 가야 하잖아요. 근데 분할 매수하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비율 관리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몇 퍼센트를 금에 배분해야 할까요? 레이 달리오는 15%를 추천합니다. 근데 이건 초고액 자산가 기준입니다. 일반인이라면 제 생각엔 5-10%가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배당도 없고 이자도 없거든요. 그냥 가격 상승만을 기대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만약 총 자산이 3억 원이라면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금에 배분하는 거죠. 이 정도면 시스템 리스크는 해지하면서도 다른 자산의 수익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이와 상황에 따라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30대라면 5% 정도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요. 주식 같은 고위험 자산으로 수익을 낼 시간이 있다는 거죠. 반면 50대 이상이라면 10-15%까지 올려도 좋습니다. 왜냐고요? 자산 보존이 더 중요한 시기니까요. 큰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언제 팔아야 할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금은 영원히 보유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매도 타이밍은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설 때입니다. 실질금리가 2% 이상으로 올라가면 금 매력이 줄어듭니다. 그럼 채권이나 예금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 수 있죠. 두 번째 매도 타이밍은 자산 밸런스가 깨질 때입니다. 예를 들어 금 가격이 급등해서 전체 자산의 15%를 넘어섰다면 일부를 팔아서 다시 10% 수준으로 맞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밸런싱이죠. 세 번째 매도 타이밍은 대체 안전자산이 생겼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 국채 금리가 5%를 넘어간다면 그때는 금의 일부를 팔아서 국채로 이동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액션 플랜을 짜보겠습니다. 1개월 차 공부하고 계좌 만들기. 금 ETF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금 통장 하나 만드세요. 동시에 금 시장에 대해 공부하세요. 어떤 요인이 금 가격을 움직이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패턴이 있었는지 말이죠. 2개월 차 소액으로 시작하기. 일단 100만 원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금 ETF 50만 원, 금 통장 50만 원, 이렇게요. 실제로 사보면서 감을 익히는 겁니다. 3개월 차 본격 투자 시작. 이제 목표 금액의 3분의 1을 투자하세요.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세요. 6개월 차 중간 점검. 금 투자가 전체 자산의 몇 %를 차지하는지 확인하세요. 목표치에 도달했다면 추가 투자를 중단하고 유지 모드로 전환하세요. 12개월 차 리밸런싱. 금 가격 변동으로 인해 비율이 틀어졌을 겁니다. 이때 일부를 사거나 팔아서 목표 비율로 맞추세요. 근데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 선물이나 레버리지 상품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투기입니다. 투자가 아닙니다. 2020년 금 가격이 급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금 선물로 큰 돈을 잃었습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거든요. 두 번째, 가짜금 조심하세요. 온라인에서 실물금을 살 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사야 합니다. 한국금거래소나 대형은행 같은 곳 말이죠. 개인 간 거래는 절대 피하세요. 세 번째, 단기 매매하지 마세요. 금은 장기 투자 자산입니다. 며칠, 몇 주 단위로 사고 팔면 수수료만 날리게 됩니다. 최소 1년, 가능하면 3회시 5년은 보유할 각오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이 오를까 안 오를까 라고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금 가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금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보험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 불 날 거라고 확신하면서 화재보험 드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왜 들까요? 만약을 대비해서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위기나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보험인 겁니다. 그래서 금 투자의 목표는 큰 수익이 아닙니다. 다른 자산이 폭락할 때 나를 지켜주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세요. SP500은 38% 폭락했습니다. 근데 금은 오히려 5% 올랐죠. 2020년 팬데믹 때는 어땠을까요? 코스피가 한때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근데 금은 25%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금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진부한 말 같으신가요? 근데 사실입니다. 역사상 모든 경제 위기 이후에는 큰 기회가 왔거든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에는 뭐가 왔을까요? 1980년대 대호황이 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역사상 최장기간의 경제 성장이 이어졌죠. 2020년 팬데믹 이후에는 기술주 대폭등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확실성 이후에는 뭐가 올까요? 아무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대로 준비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생존입니다. 위기를 견뎌낼 수 있어야 기회도 잡을 수 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주식을 손실 처분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견뎌낸 사람들은 2010년대의 자산 가격 상승으로 큰 수익을 냈죠. 금은 바로 그 생존을 위한 도구입니다. 모든 게 무너질 때 나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금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를 보는 눈을 키우는 겁니다. 금 가격을 추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환율, 금리,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이 모든 걸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더 나은 투자자가 됩니다.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 불안해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실 건가요? 기억하세요. 부자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시작했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금 ETF 계좌를 만드세요. 금 통장을 개설하세요. 그리고 일단 소액으로라도 시작해보세요. 100만 원도 좋고 50만 원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10년 후를 상상해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 그 차이는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